네. 1단원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차례에 문학의 다양한 해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가 3개입니다. 시가 일단 3개가 실려 있어요. 하나는 청포도라는 시고요. 이 청포도라는 시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육사라는 작가의 시인데요. 이 이육사라는 작가가 조금 시를 어렵게 쓰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이육사 시를 굉장히 많이 만나보실 텐데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좀 쉬워요. 그 나무 관련된 시인데 그게 아주 잠깐 조그맣게 비가 오면이라는 시가 실려 있고요. 그 고향처럼 실려 있어요. 그 기억나세요? 고향 한 작품 있고 고향 뒤에 조그맣게 한 작품 있었던 거 2학년 때 그런 식으로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가난한 사랑의 노래라는 시가 또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작품을 시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기억 속에 들 꽃이라는 작품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단원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2학년. 월명 2학년 여기에요? 없어요? 없었는데 하여튼. 네, 정식쌤이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네. 뭐야? 근데 왜 이걸 틀었는데 왜 안 틀어지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1단원이 좀 진도를 빨리 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뺄 거고요. 그러면 2단원이 좀 쉽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2단원 할 때 좀 여러분들 빨리빨리 빼서 2단원까지 끝내놓고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기회가 되면 3단원까지 할 거고요. 이번엔 군중이 좀 이상하게 안 나오기를. 가보자. 청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8페이지니 10페이지니? 8페이지 가보도록 하죠. 8페이지. 자, 8페이지 문학의 다양한 해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다양한 해석 중요합니다. 좀 중요해요.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공부해보느냐. 같은 작품이라도 해석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때 다양한 해석 방법이라는 건 여기 2번을 뜻하고요. 큰 2번을 이게 별표 5개짜리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여고, 영광여고, 중앙여고, 군여고, 그 다음에 남자고등학교에서는 제1고, 군고가 출판사가 같거든요. 국어가. 이 5개 출판사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제일 첫 단원에서 이게 또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또 나와요. 물론 상일고나 동고나 중앙고로 가시는 분은 조금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해요. 워낙 중요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써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지금 공부하실 때 제대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셔서 혹시 저한테 국어를 안 들으시더라도 아마 잘 써먹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써보시냐면 여기에다가 써볼 거고요. 일단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여기에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에 따라 자, 해석 방법은 이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혹은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작품이 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니? 라고 하면 해석 방법이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미 써져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한가운데다가 작품이라고 하고요. 작품. 작품을 해석하는 거에는 크게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제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작품을 해석하는 재료가 이때 외재적, 내재적 할 때 재료라는 뜻이거든요. 이 재료가 어디에 있다? 외재적은 작품 밖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내재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건 작품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예,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여기까지. 예, 그래서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여기 약간 비워놨어요. 예, 여기다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작품을 해석하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작가 중심 관점입니다. 작가 중심 관점. 자, 작가가 작품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에 대해서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이걸 해석할 때 당연히 자유롭지 않아요. 어떤 작가가 썼냐에 따라 그 작품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건 작가가 살아왔던 뭐에 대해서 작가의 삶에 의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걸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B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작가 중심 관점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여기서 조금만 난이도 더 올려서 여기 중앙중도 계시니까 채연이가 없네? 그쵸?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가보면 이거를 이제 중앙중도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표현론이라고 하거든요. 표현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표현이라는 걸 외우실 때는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위아래 아무데나 편한 곳에 쓰세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람은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작품이 쓰일 때 그 당시에 뭐가 시대 상황이 뭐 하기도 하냐면 반영되기도 합니다. 반영.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을 해석할 때요, 이 작품의 의미는 이 작품이 쓰였을 당시가 일제강점기다 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뭐랑 관련되어서 해석되게 돼요? 조국의 독립, 광복,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기다림 이런 걸로 해석하게 돼요. 혹은 일제에 대한 저항 막 이런 걸로 해석하게 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6.25 전쟁이라면 전쟁의 참혹함, 비극성, 뭐 이런 거, 인간성 상실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산업화라고 하면 어떤 산업화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작품이 쓰였을 그 당시가 이 작품 속에 녹아 있을 수밖에 없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조금 어려운데 독자 중심 관점입니다. 독자 중심 관점. 독자 중심 관점으로 해석하는 건 이거예요. 점점점점에서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에 의해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혹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한 다음에 배경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독자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이 독자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작품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 내가 이런 배경 지식 갖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독자 중심 관점이고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한자로 하면. 아, 학교에서 혹시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얘기를 안 하시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일부 국어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차피 작가 중심 관점이라기보다는 표현론적 관점으로 배우기 때문에 일부러 알려주신 분들도 있고 시험에 그렇게 내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독자는 뭐냐면 이 작품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자를 쓰고요. 수용하다 할 때 용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앞자에 효자를 씁니다. 이때 효과할 때 효자예요. 나름대로의 효용을 찾아서 받아들이게 된다.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바로 뭐다? 작가, 시대,
독자 중심 관점이 바로 외재적 관점이다. 작품 밖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내재적 관점입니다. 내재적 관점은 작품 안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내재적 관점을 작품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왜 절대론이냐? 예, 이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왜 절대론이냐? 이때 절대라는 건 뭐가 절대라는 거냐면 기준이 절대라는 겁니다. 기준이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잖아요. 아직 6년 남았지만, 그죠? 네, 6년 6개월, 네, 6개월 남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능에서 한국사랑 영어는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에 들어본 적 있어요? 국어랑 수학이랑 나머지 사탐, 과탐,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예요. 이게 기준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준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퍼센테이지 막 나와 있죠. 고등학교 가는 퍼센테이지. 그게 상대평가예요. 줄 세우는 거. 절대랑 상대. 절대로 밑에 기준. 예. 그래서 절대평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에요.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돼요. 90점 이렇게 딱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시험 난이도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90점만 넘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영어가 어렵게 나와요. 왜냐면 1등급이 4%거든요.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 4%만 1등급을 넘겨야 돼요. 그러면 시험을 쉽게 내야 돼요? 어렵게 내야 돼요? 90점 넘는 애들이 4% 이내에 들어가게 하려면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90점 이상 넘는 애들이 2.8% 이렇게 나와요. 네, 좀 어렵게 나오고요. 오히려 한국사는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40점만 넘으면 1등급입니다. 50점 만점이에요. 50점 만점. 알겠죠? 네, 문제수도 좀 적어요, 한국사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전교생 중에 나만 100점이야. 그럼 내가 몇 등? 1등. 근데 내가 100점을 맞았어. 실수해서 99점 맞았어. 근데 100점이 10명이야. 그럼 난 몇 등이에요? 11등. 이게 상대평가예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절대평가, 절대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작품 중심 관점이 절대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영어의 키워드는 옆에 이거 공간 좀 있으시죠? 혹은 왼쪽에 쓰시죠? 오른쪽에 쓰시죠?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런 겁니다. 표현법. 이런 반어법이 쓰였다, 역설법이 쓰였다 이런 거는 기준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거 그 누가 와도 반어법이고 그 누가 와도 역설법이에요. 그죠? 안 바뀐다고요. 여러 거하고 달라요. 해석이 안 달라집니다. 두 번째, 화자의 상황, 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요 소재, 시어의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청포도라는 작품을 볼 건데 청포도가 뭘 의미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게 되면 작품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얘가 좀 어렵습니다. 절대론적 관점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걸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표예요. 근데 일부러 한 번 더 써드리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키워드로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표현론적 관점, 시대를 반영하는 반영론적 관점, 독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 배경지식 가지고 해석하는 게 효용론적 관점, 작품 중심 그 그대로 표현법이나 화자의 상황, 소재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일단 편하게 들으세요. 어차피 학교에서도 또 중요하게 다뤄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빈칸만 쭉쭉 채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 그래서 보시면 외적 요소 중심입니다. 작가의 여기 내적 요소 중심, 내재적 관점. 자, 작품의 소재, 구조, 표현 등의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때 내적 요소는 시 안에 있는 거예요. 시 안에 있는 것.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외적 요소 중심에서는 시대 상황이나 아니면 작가의 삶, 그죠? 작가의 삶과 관련해요. 작가의 사상, 감정, 경험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독자에게 주는 깨달음.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교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독자 중심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이 내재적 관점은 무슨 론이라고 부른다고요? 절대론. 기준이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시대 상황 중심은 반영론. 시대가 작품 안에 반영되어 있다. 작가의 삶 중심에서는 작가가 작품을 뭐 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론입니다. 마지막, 독자에게 주는 깨달음. 독자는 이 작품의 의미를 나름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 문학작품이 주체적으로 해석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작품을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무슨 관점에서? 주체적 관점에서. 이때 주체적 할 때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나름대로 뭐가 필요하다? 타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는 크게 네 가지라고요. 작품 자체, 작가, 작가의 삶, 시대, 그 다음에 독자의 경험이나 가치관, 뭐 배경 지식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타당한 근거를 파악하고 작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야 된다? 비판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보도록 하죠. 자,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할 때 초점을 두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작품의 소재, 내적 요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까 제가 키워드 다 써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조, 작품의 문체 나쁘지 않아요. 표현 방법, 표현. 4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작가의 삶? 작가 중심 관점이고요. 표현론이라고 해요. 일부러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키워드예요. 이런 문체는 말투입니다. 말투. 자,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읽어보고 키워드 잡아서. 딱 보면 네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자, 시간은 많이 안 드릴게요. 그냥 쓱쓱 보고 그냥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작가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표현론적 관점. 그죠? 그래서 여기 소재, 구조, 표현 방법 이런 거 나오면 절대론이고요. 작품 자체. 그죠?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이게 효용론입니다. 독자 중심 관점. 됐죠? 참고로 이게 변형돼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 작품에 광복 직후의 삶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광복 직후의 삶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 독자 중심이잖아. 광복 직후잖아. 그럼 뭐예요? 이건 시대가 반영되어 있는 거. 자, 2번 이 작품에는 힘들었던 작가의 삶의 고생이 드러나 있다. 이건 뭐가 키워드요? 작가의 삶이니까 작가 중심 관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3번 이 작품의 광복을 연구하는 작가의 소망이 잘 반영된 것 같아. 이것도 뭐인 것 같아요? 작가 중심 관점이죠. 작가의 소망이니까. 자, 4번 의법 나왔어요. 의법은 뭐예요? 표현 방법이죠? 작품 자체입니다. 자, 5번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독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독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되는 영향을 받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5번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청포도 본문 내용 설명까지만 할게요. 한 10분 남았거든요. 네, 얼마 안 많이 남았니?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 1시간 수업하다 그래도 40분 수업하면 좀 괜찮거든. 네. 가보도록 하죠. 어려워요. 한 번 들으면 여러분 이 말이 대통령체 뭔신지 그동안 배웠던 시랑 조금 결이 달라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뜬구름잡아요. 되게 뭔가 뭔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되게 뭔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한번 가보죠. 자, 청포도이고요. 말한 이에 뭐가 드러나냐면 소망이 드러나요. 예, 뭐 하고 싶냐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가장 중심 키워드는 손님에 대한 기다림이요. 자, 그럼 손님 왔다 안 왔다? 기다리니까 안 왔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뭐 하고 싶냐? 제목에도 나와 있는 이 청포들을 함께 따먹고 싶어 하는 게 주제예요. 예. 엄청 상징적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포도 따먹는 게 뭔 상관? 네, 이렇게 돼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청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청포도가 여기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청포도. 알알이 이렇게 쫙 맺혀 있죠. 포도, 이제 보시는 포도 나오는 계절인데, 그죠? 여름 좀 지나면. 포도는 옛날부터 굉장히 상징적인 과일이에요.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죠? 와인으로 해먹기도 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누구 신의 과일이요? 어떤 신이 맨날 들고 있는데? 한 손에 술을, 한 손에 포도를. 너네 그리스 로마 신화 안 보고 자랐니? 아, 그래. 그럼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런 것만 봤어? 아니면 Y 시리즈? 예, 여러분 막 그 초등학교 도서관에 가면 Y 시리즈만 잔뜩 있던데. 디오니소스라고 부르는 신이 가지고 있어요. 디오니소스는 뭐의 신이냐면 유흥의 신이에요. 술의 신이거든요. 동시에 뭐를 의미하기도 하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알 하나가 새끼잖아. 새끼라고 하면 좀 그런가? 자식이잖아. 자식도 좀 그러네요. 네, 베이비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비들이 어떻다? 한 가지 안에 여러 개가 나죠. 다산. 여러 자식들을 낳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여러분들 혹시 토우 본 적 있어요? 토우? 이렇게 생겨서 뚱뚱한 이렇게. 토우도 잘 모르니? 세계사 할 때 배우지 않니? 예, 그 흙으로 빚은 다산을 상징하는, 예, 그죠? 그거와 더불어서 무슨 그림이 많이 나오냐면 포도 그림이 많이 나와요. 아무튼 포도가 뭘 의미한다? 다산,
풍요. 예, 그래서 여기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손님이 온다면 청포도를 함께 따먹고 싶다는 건 예,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미래가 뭐 하기를? 풍요롭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모르겠죠? 갑자기 풍요, 웬 풍요인지? 예, 이러기 때문에 이 시가 여러분 배우고 나서도 되게 애매해요, 좀.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이 좀 필요한 시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색채 대비가 나옵니다. 색채 대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색채가 대비되지 의미가 대비되진 않아요. 자, 어떤 색깔과 어떤 색깔이 나오냐? 예, 푸른색과 흰색이 나오고요. 푸른색과 흰색. 이런 푸른색과 흰색은 외우셔야 돼요. 청포도, 하늘, 푸른바다, 청포 4개. 흰색은 흰 돛담배,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 3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예, 푸른색은 아까 청포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보통 풍요, 예,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뭐 평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풍요로운, 평화로운 이런 거예요. 미래에 풍요와 평화가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해석하면 작품 자체 해석이에요. 내적 요소 중심의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흰 돛담배,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 이런 것들은 보통 뭘 의미하냐면 순수, 헌신, 뭐 희생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나 간호사가 뭐 입어요? 무슨 색? 흰색. 그죠?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원래 왜 입는지 알아요? 흰색 옷을? 그죠. 피 보이게 하려고 뭔가 오염되는 걸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염된 상태로 그 환자를 만지지 않게 되잖아요. 예. 참고로 여러분들 의사들이 그 맨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의사들이 맨날 그 이렇게 수술실 들어갈 때 손 이런 거 가가지고 손 씻잖아요. 막 씻죠?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고 어떻게 해요? 장갑을 조심스럽게 끼죠. 예, 참고로 이것도 시험 봐요. 실습 시험 봐요. 이 장갑 끼우는 거. 장갑 끼우다가 다른 데를 만지거나 오염될 수 있는 데를 만지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씻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괜히 멋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오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이 쓰는 그 그 손 씻는 데는 발로 눌러서 물이 나와요. 손으로 만지면 오염되잖아요. 예. 근데 참고로 이렇게 손을 씻게 된 지가 몇 년 됐다? 100년 남짓밖에 안 됐어요. 의사가 손을 씻고 수술을 한 게. 그래서 그 전에는 맨날 오염 때문에 폐혈증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아니라 환자들이. 예, 환자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손을 씻으니까 사망률이 반 이상 이하로 뚝 떨어져요. 예, 그게 얼마 안 됩니다. 한 100년, 150년밖에 안 돼요. 자, 아무튼 딴 얘기였고, 그래서 헌신, 희생 뭐 이런 얘기였고요. 자, 다시 돌아서 손님을 대하는 마른이의 태도. 예, 손님을 위해 기꺼이 나서서 행동하는 헌신적 태도. 예, 손님을 준비하며 손님을 가장을 기다리는 정성스러운 태도입니다. 여기서 태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헌신과 정성 뭐 이런 거죠. 이게 작품 자체로 해석했을 때 얘기입니다. 예, 그게 왜 헌신과 희생인지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금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3연, 4연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죠. 내고장 7월은 입니다. 일단 7월이라는 건 네, 가장 생명력이 높은 시간이에요. 모든 생명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간입니다. 뭐랑 관련있다? 풍요와 관련되어 있어. 풍요와. 예. 자, 이때 바로 무슨 계절이다? 청포도가 이거예요. 이때 청포도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풍요와 희망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왜 풍요를 의미하는지는 아까 열심히 설명했어요. 상징에 대해서.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동서양을 막론하고 쓰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동그라미 땡땡 해서 예. 푸른색이라고 하세요. 네, 푸른색. 좀 이따 네모도 쓸 겁니다. 네모는 흰색. 자, 2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2연까지만 조금 어렵거든요. 자, 이 말에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자, 전설이 열린다 했으니까 이때 전설은 은유법이요. 은유법. 그럼 원단점이 뭐예요? 열리는 게 뭐예요? 청포도죠. 자, 그러면 이때 전설이 열린다, 청포도가 열린다 했으니까 이때 전설은 긍정적인 의미요, 부정적인 의미요? 긍정적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과거부터 내려오는 어떤 풍요로움이요. 예, 너무 헷갈리니까. 내려오는 풍요로움이라고 보세요. 풍요로움. 네,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풍요로움. 자, 주저리 열리고, 네, 이때 주저리 네, 의태어 네, 모양을 나타내죠. 음성 상징어고요. 네, 시각적이에요. 시각적 현상입니다. 자, 이번엔 뭐가 열려있냐?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박혀, 예, 들어와 박혀라고 했어요. 이거는 청포도 알갱이에 비친 하늘이에요. 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네. 청포도에는 하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청포도에는 하늘의 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청포도는 두 가지를 품고 있어요. 하나는 전설이요. 과거부터 계속 내려오는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 마을의 풍요로움. 두 번째, 하늘에 박혀 있다는 건 뭔가 하늘이라는 이상적인 세계,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또 알랄에 박혀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너무 상징적이거든.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게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청포도가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계속 가보죠. 아직 종이 안 치니까. 하늘 및 푸른 바다 가슴을 열고, 푸른 바다 동그라미 치시고. 가슴을 열었다 바다가 의인법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